안녕하세요. 1월 8일 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10명이 모이면은 10개의 의견이 나온다는 바로 그 주제예요. 교육 문제. 모두 다 의견 있으시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를 모두가 생각하면서 풀지를 못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몇 가지 해법을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이범 교육평론가님 모셔서 오늘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 뭔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영국에서 공부 중이신 거죠? 예, 지금 방학이라 왔고요. 제가 영국에서 좀 늦은 나이지만 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예. 네, 향학열을 불태우고 계신데 그 전에 정책도 하시고 뭐 연구도 하시고 교육 현장에도 계셨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요. 그러면 연구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세요? 제 그 연구 프로젝트의 주제는 쉽게 얘기해서 지난 한 4, 50년간 한국 교육 정책이 왜 실패했나? 네.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실. 네. 물론 한편으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소지도 있죠. 그래요? 어쨌든 뭐 한국이 이렇게 뭐 소득도 증가하고 경제도 발전했는데 교육이 엉망이었다면 진짜로 엉망이었다면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나름의 이제 교육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마 평균적인 한국인들한테 한국의 교육 정책, 교육 현실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아니라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모두가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지원 과정에서 이제 논문을 어떤 방향으로 쓸지를 이제 적어내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제가 보기에는 그 비밀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빼먹은 것들이 있어요. 네네. 첫 번째로 우리가 인문계 교육만 주로 신경 쓰고 직업교육, 실업계 교육이죠. 옛날 용어로 치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어요. 특성화고 같은 데 교육.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이런 정원이 이제 1980년부터 지금까지 한 40년에 걸쳐서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OECD에서 꼴찌에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습니다. 그래요? 심각하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자꾸 학교에 뭐 대학이나 뭐 자사고 같은 고등학교에 자유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만 늘 해왔지 개인한테 자유를 안 줬어요. 그래서 말하는 개인은 이제 학생하고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창의적 교육이 어렵다 이런 거는 다 이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학생들 간의 불평등, 그러니까 좀 어려운 여건에서 자라는 학생들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뭐 어떤 대학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뽑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꽤 했지만 학생들 간의 불평등도 중요하지만 대학들 간의 불평등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네. 이를테면 어느 대학은 굉장히 시설도 좋고 교수님들도 이제 훌륭한데 뭐 어느 대학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불평등한 거잖아요. 네네네. 불평등, 이니퀄리티라는 게 뭐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격차가 있다는 뜻이죠. 네네네. 뭐 물론 대학이 다 똑같을 수는 없고 이제 뭐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다고는 유럽 국가들도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비교적 고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우리가 또 모델로 삼았던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은 격차가 상당히 큰 나라들이고 우리는 이제 땅덩어리도 좁은데 수도권 집중도 심한데 대학 간의 격차는 굉장히 심한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경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요 세 가지 정도의 공백 또는 결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뭐 한 3, 40년 동안 계속 뭐 대입제도도 이렇게 저렇게 뭐 뜯어고쳐 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해왔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교육 또 우리 교육 경쟁이 좀 줄어드는 것 이런 것은 끝내 아직까지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죠. 오히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역사적으로 그 기원을 추적하고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좀 정리하는 이런 것을 이제 제 논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박사 논문 정도가 아니고 뭔가 그 인류를 나라를 구할 연구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 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되면 대학들 간의 불평등 같은 거는 다른 나라 데이터들도 보고 좀 비교 연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군요. 제가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진짜 신경 안 쓰던 거네요. 실업계고 그렇죠. 문제. 그리고 이제 학생과 교사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그렇죠. 학교의 자율이 아닌 개인의 자율 이게 중요한 건데. 근데 사실 저는 딱 와닿는 건 그래도 세 번째. 다들 서울대 보내려고 하고 뭐 스카이 보내려고 하니까 괴로운 학부모들은 사실 그렇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 문제의 좀 원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게 딱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스카이가 왜 좋아? 왜 서울대를 가려고 그래?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대부분 이제 유명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평판이 있는 거죠, 그 대학에. 그리고 이제 동문이 화려해서, 뭐 동문 네트워크에 이제 힘을 이제 이렇게 좀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학벌이라고 할 때는 원래 두 번째 의미예요. 학벌이란 건 이제 동문 네트워크의 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요즘은 이제 좀 그냥 유명하면 학벌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서울에 있으면 같은 값이면 더 선호하는 네. 뭐 이런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학을 선호하게 되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런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몇 가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네. 대학 서열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런데 왜, 어디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성균관대죠. 아, 맞아요. 그죠. 90년대까지 서성한이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90년대까지는 성균관대가 그 정도 레벨의 대학이 아니었어요. 근데 삼성이 90년대 후반에 성균관대 재단을 인수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중 투자를 하면서 2000년대부터 서성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대학 서열이나 이제 위계라고 하는 것이 고정불변인 것이 아니라 투자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이제 뭐 신설학교가 되자마자 최상위 대학이 된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포항공대하고 카이스트, 아, 그렇군요. 아, 한예종, 그러네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아, 이런 네네네. 학교들이죠.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유명해지기도 전부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제대로 알기 전부터 이미 최상위 대학이 되거든요. 어떻게 그게 됐느냐? 그러니까 투자에 의해서 달라지더라. 이게 이제 제가 발견한 것이고요. 돈이다. 예, 네, 돈입니다. 돈이 그러니까 얼마나 대학 서열은 들어가냐. 결국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고 투자를 많이 하면은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고 그것이 이제 오래 지속되면 또 그로 인해서 학벌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벌에 의해서 대학 서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네. 대학 서열이 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네. 이 대학 서열이 이제 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굳어지면 학벌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좀 이 논쟁적이긴 하겠네요. 격차를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네네. 놀라실 거예요.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예를 들면 서울대 학생 1인당 1년에 대학 당국이 얼마의 돈을 쓸 것 같습니까? 1인당 글쎄요. 등록금은 등록금은 내는 거고요. 학생이 내는 거고 네. 그거 말고 대학 당국 학생을 위해서 투입하는, 투자하는 돈. 예. 그러면 거기에 교수 그 월급도 교수, 들어가고 뭐 시설, 뭐 실험 장비 이런 것도 들어가고 예, 장비, 뭐 심지어 도서관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네. 거죠. 얼마나 될까요? 몇천 1-2천만 원 되나요? 아닙니다.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이요? 가장 최근 2023년 기준 통계를 보면 꽤 6천만 크네요. 원이에요. 등록금은 조금 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혜택을 등록금 보네요. 어치만큼 교육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네. 교육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서울대가 6천만 원으로 이제 종합대중이 제일 비싼데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우리가 이제 서울대 다음에 연고대를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연고대 연세대가 이제 얼마냐? 1년에 학생 1인당 4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아, 3분의 2밖에 안 그렇죠. 되나요? 6천하고 4천이니까 격차가 상당히 크죠. 그렇죠. 그다음에 한 칸 차인데. 그다음에 우리가 서성한 얘기할 때 이제 예를 들어 성균관대를 네네. 보면 학생 1인당 1년에 2,800만 원을 투자해요. 아, 그래요? 그럼 연세대하고 성균관대 사이도 상당히 격차가 큰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경외시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중경외시 이제 중앙대를 네네. 보면 1년에 학생 1인당 1,750만 원을 투자합니다. 아, 그것도 또 떨어지네요? 예. 그래서 이게 밑으로 쭉 있어서 심지어 800만 원짜리 대학까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800만 원짜리 대학은 겨우 학생들이 내는 이제 등록금 정도의 이제 투자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네요. 아, 근데 이제 등록금 이상으로 이제 재단 전입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기타 수입이 생기기도 하고 국립대는 당연히 이제 정부 재정이 들어가고 사립대도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대학마다 다르지만 한 사립대 재정의 30% 정도는 사실 정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근데 정부가 돈을 쓰면 골고루 나눠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 보죠? 그렇죠. 거기에도 나름의 이제 능력주의 원칙이 적용이 돼서요. 좀 잘하는 대학은 좀 더 주고, 잘못하는 대학은 안 주고, 뭐 이를테면 어떤 매칭해서 투자를 하는 어떤 이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계획서도 잘 쓰고 준비를 잘한 대학은 또 매칭 투자를 교육부에서 많이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쉽게 얘기해서 좀 여태까지 좀 기반이 좋았고 능력이 뛰어난 대학은 정부 돈도 좀 많이 받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좀 덜 받고 이런 식으로 좀 정부 돈 받는 것도 차등이 있고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수치가
그러니까 대학마다 격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네.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예, 네네. 평균적으로는 이건 이제 통계 기준이 조금 달라서 달러하고 원하고 이제 조금 호환이 안 되긴 하는데 OECD 평균으로 학생 1인당 1년에 대학생에게 얼마의 돈을 쓰냐면 18,000달러 정도를 투자하거든요. 이게 OECD 평균입니다. 전체 평균. 18,000달러요. 네네네. 우리 돈으로 한 2,500만 원. 2,500만 원이 좀 넘겠죠. 네네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12,000달러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합니다. 아,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학이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나라니까 대학 교육도 투자를 많이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대학생 1인당 투자하는 액수가 적어요. 아, 그리고 놀랍게도 OECD에서 유일하게 고등학생 1인당 투자액보다 대학생 1인당 투자액이 더 적습니다. 아, 그래요? 학원비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순수 아. 공교육 학교를 위해서 투입된 돈만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은 재정적인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아요. OECD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 교육만 유난히 투자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평균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고, 네. 근데 낮은데 이 사이에 이 대학 간의 격차는 굉장히 벌어져 있는 아주 네. 특이한 대학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 간의 격차가 실제로 대학의 교육의 질의 격차로 이어지겠네요. 그런 상황. 당연하죠.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교육을 다 돈으로 따진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심리적으로 불편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좋은 대학을 만들고 싶으면 그러면 월급 많이 들여서 우수한 교수님들 초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돈 많이 들여서 시설도 잘 꾸며야 될 거고 또 이공계나 뭐 의학계열 이런 데에는 뭐 실험실 장비도 잘 갖춰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좋은 대학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6천만 원이고 연세대가 4천만 원이라고 해서 꼭 서울대가 연세대보다 1.5배 좋은 대학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도 어쨌든 그 서울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연세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평균적인 교육의 질은 좀 차이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해법이 간단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냥 투자를 골고루 굉장히 많이 하면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쉬운 부분은 이제 국립대죠. 네네. 국립대는 어차피 재정이 대부분 정부 재정으로 네네네. 정부의 투자로 들어가는 거니까 정부 투자를 늘리면 국립대 수준은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뿐만 아니라 경북대, 전남대, 그렇죠. 뭐 제주대 이런 데들도 투자를 그러니까 많이 우리나라 하는 이제 거죠.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거점 국립대, 네. 거점 국립대 9개를 평균을 내보면 서울대 학생 1인당 들어가는 돈의 한 3분의 1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요? 똑같은 국립대인데도.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학생들 간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꽤 얘기를 해왔지만 네. 대학 간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의외로 전혀 얘기를 안 해왔다니까요. 그러네요. 똑같은 우리 국립대인데 왜 서울대는 저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 대학은 왜 이렇게 투자를 안 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너무 오랫동안 안 했던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했나? 이것도 이제 제가 좀 연구를 하려고 하는 그 주제인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그 격차가 얼마나 큰가, 네, 과거에는 또 얼마나 컸나. 네. 지금 과거 데이터도 지금 제가 많이 모아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 과거에도 굉장히 컸습니다. 과거에도 컸었나요? 과거에도 서울대하고 거점국립대 사이에 재정 격차, 돈의 격차는 엄청나게 컸고요. 지금도 엄청나게 큽니다. 예. 그래도 예전에는 아주 옛날이 수십 년 전이지만 한강 이남에는 경북대가 서울대다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었고. 그렇죠. 좋았잖아요, 지방 국립대도. 예전에 지방 거점 국립대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를테면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데, 너 서울대 갈 수 있으면 너 서울 보내주겠지만, 연구대 갈 정도 되면 그냥 너 전남대 가라. 맞아요, 맞아요. 부산대 가라. 경북대 가라. 이런 풍조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달라지죠. 네. 두 가지가 달라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서울대 학생 1인당 투자액과 나머지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투자액의 격차가 계속 유지됩니다. 서울대가 이 대학들이 올라가지만 서울대는 또 가파르게 올라가가지고 이 격차는 계속 비슷하게 유지가 돼요. 또 하나, 인서울 사립대, 특히 인서울 상해 사립대가
재정적으로 점점점 상당히 좋아집니다. 아, 그래요? 가파르게 좋아져서 그래서 이 인서울 상위권 사립대와의 격차도 상당히 벌어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벌써 연세대가 뭐 4천만 원이다. 네네. 성균관대가 2,800만 원이다. 네. 그러면 지역 거점 국립대보다 훨씬 좀 큰 거거든요. 네. 이런 격차가 이제 드러나면서 누가 봐도 저기 있는 대학들이 더 좋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더구나 이제 또 서울에 있으면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네네. 학생들이 좀 서울에서 여러 가지 문화도 이렇게 향유하고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 이런 그렇죠. 욕망도 있고 네. 또 좋은 일자리, 대기업 뭐 네. 본사가 대부분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과 달리 지금은 공채가 별로 없고 다 뭐 직무 능력 중심으로 뽑는 그 수시 채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스터디 조직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아주 뭐 조그만 스터디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가야 또 대기업에 이렇게 취업하기도 좋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의 질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 데다가 이제 지역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것보다 좋은 일자리 얻기는 준비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이제 또 피해식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역 거점 국립대를 끌어올리려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의 질을 끌어올려야 되고 네네네. 사실 교육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취업 지원, 그렇죠. 취업 지원이 네가 서울 수도권에 있을 때 못지않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겠다. 네네.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단 지방 거점 공립대 충분히 서울대만큼 또는 뭐 서울대 지원을 좀 줄이고 예. 더 늘린 한이 있더라도 더 늘리면 결국은 다 질이 올라올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면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그게 이제 가장 정석적인 접근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쉬운 접근입니다. 네네네. 국립대는 쉽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아, 정부 재정을 그러네요. 투자해서. 사립대는 예. 어떡하나. 근데 사립대가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사립대 비율이 일본이 사립대가 많기로 유명한 나라지만 일본도 한 50%밖에 안 되고요. 아, 우리나라는 학생 수 대비로 치면 75%가 사립대를 다닙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진짜 사립대가 많고 특히 서울 안에 대부분 사립대죠. 네. 서울이 인구 1,000만이고 그 배후까지 치면 뭐 2,000만이 넘는 그런 도시인데 근데 서울에 지금 서울대하고 서울시립대하고 서울교대하고 서울과학기술대 국공립대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나머지는 다 사립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대학을 어쨌든 끌어올려서 상향하면서 평준화, 상향하면서 수준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국립대는 상대적으로 좀 꾸준히 투자해서 그렇게 단순한 전략으로 비교적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립대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가 돼서 여기서 제가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네. 사회적 분위기도 무리익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제 기억에 말씀하신 이 안이 예전에 대선 공약으로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 공립대 통합하고 뭐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하고는 좀 다른 거죠. 아, 그래요?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의 핵심은 뭐였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서울대가 가진 학벌, 명성을 좀 나눠 갖자는 거였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것도 한 안에 의하면 거점 국립대와 서울대를 다 통합해서 뭐 가칭 한국대 네네. 이렇게 만들고 한국대 뭐 서울 캠퍼스, 뭐 경북 캠퍼스, 뭐 부산 캠퍼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공동 입학, 공동 학위제를 하자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거는 진짜 공동 입학이니까 누가 뭐래도 입학 제도가 완전히 평준화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거점 국립대에 합격한 학생하고 이제 공동 입학제를 하는 거점 국립대 합격한 학생하고 연고대를 동시에 합격한 학생이 있으면 어디를 선택할까? 이런 문제가 있죠. 예. 그러니까 서울대는 이제 굉장히 막강한 그리고 좋은 뭐 시설과 교수증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거점 국립대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서울 캠퍼스에 배정될 수 있는 확률이 10%가 안 됩니다. 네네. 그렇잖아요. 어쨌든 공동 입학이니까 아마 추천 배정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캠퍼스별로 배정을 할 텐데 서울 캠퍼스에 배정될 확률은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뭐 어떤 다른 지역의 캠퍼스로 가야 돼요. 근데 연고대로 가면 그 안정적이고 우수한 교수진 시설들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고
100% 서울에서 어쨌든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동시 합격한 학생들이 대체로 그렇겠네요. 연고대를 갈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맹점이고, 또 하나 이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안이 가진 어떤 결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정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학 제도를 같이 이렇게 입학하게 만들자라는 식으로 설계한 것일 뿐이지, 진정한 그 대학의 교육의 질을 어떻게 상향 평준화 시킬 것이냐, 그러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대학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라는 것이 제기되기 시작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제대로 된 예산안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돈을 생각을 안 했군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저는 돈인데. 개인적으로 그거는 좀 정책의 수준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 그러니까 저도 공동입학제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가 뭐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그게 뭐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학의 교육의 질이 좀 비슷하게, 엇비슷하게 맞춰 놓으면서 뭐 공동입학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재정적 기반, 그에 따른 교육의 질, 여기에 대한 접근 없이 입학제도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평준화시키면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럼 재정 계획을 잘 세워서 장기간 지방의 국립대 투자를 해가면 예. 다들 서울대 수준이 결국은 될 것이다. 오랜 기간이 걸렸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이제 그 일종의 슬로건이죠. 책 네네네. 제목이기도 하고, 네. 경희대 이제 김종현 교수가 처음 이제 얘기한 그런 게 이제 좋은 아이디어죠. 네. 나머지 물론 국립대들도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제 이 안이 필요한데, 어쨌든 거점 국립대 9개를 서울대 못지않은 대학으로 이제 집중 투자를 해서 끌어올리자. 네네네. 그래서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만들자. 뭐 네. 이런 안인데, 이것을 뭐 약간 좀 변형하거나 또는 뭐 너무 삽시간에 그렇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니까 네.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방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해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어쨌든 그 접근 자체는 어쨌든 이건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재정적인 투자로 해결할 수 있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 제대로 된 거점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네요. 사실 뭐 요즘 지방 소멸이다, 네네. 뭐 또 앞으로 이제 저출생 출생 인구가 본격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는 게 한 2030년대 후반 정도, 중후반부터인데, 그렇게 되면 지역의 재활이 힘들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비교적 정부의 꾸준한 의지를 가진 투자를 통해서 지역에 진짜 활력 있는 거점을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제가 보기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그런 지역 거점 국립대를 우선적으로 살리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고요. 약간 좀 제가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 약간 협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을 지금 마련해 놓지 않으면, 지금 사실 1년에 태어나는 아이의 출생수가 한 40만 대 초반에서 후반 사이를 오락가락 하다가 2016년생부터 뚝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2017년이 되면 이제 30만 대,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20만 대까지도 지금 떨어져 네네네. 있죠. 이런 상태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가게 되는 2030년대 중후반이 되면,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거점 국립대 지금 위상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걷잡을 수 없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거의 회복 불가능할 거예요. 거점 국립대들도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뭐 닫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뭐 진짜 대학다운 대학이야? 이런 이제 반문을 이제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골든타임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네. 1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진짜 치열하게 노력해서 지역에 활력 있는, 그리고 멋진 어떤 대학을 만들 수 있도록,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진짜 이제 10년 뒤에는 돌아오지 않는 어떤 그 다리를 건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너무 협박 같습니까? 아니요, 진짜 그렇게 될 것 예. 같아요. 근데 진짜. 근데 이게 돈이 얼마나 듭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나요? 그럼요. 지금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대학 교육을 의미합니다. 네. 고등학교가 아니고요. 대학 교육 예산이 이제 대략 1년에 11조 내지 12조 정도 네.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OECD 평균보다는 훨씬
학생 1인당으로 따지면 훨씬 적은 겁니다. 네. GDP 대비로도 훨씬 적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늘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총 예산이 1년에 한 600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50%를 늘린다. 그럼 한 6조 정도 늘릴 수 있는데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6조 정도를 늘리면 지역 거점 국립대에 투자하는 학생 1인당 투자액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네. 계산이 나옵니까? 예. 근데 이제 물론 다른 데에도 또 투자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걸로 끝나지는 않겠지만 6조면 굉장히 엄청난 돈인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1%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걸 마련하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서울대 3분의 1밖에 학생 1인당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서울대 수준으로 돈을 준다고 해서 자동으로 또 연구나 교육의 수준이 끌어올려지지는 않거든요. 이게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일단 중단기적으로 서울대 한 60, 70%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네. 한 3조 정도. 아,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달성되면 그 다음에 2회차 계획을 시행해서 또 더 끌어올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우리가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우리 방송도 했는데 내일도 우리 다룰 텐데 금융투자소득세라고 지금 막 논란이 되고 있는 예, 그 예. 세금이 있는데 그게 한 1조 6천억 원 정도 세입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몇 개 모으면 예.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된다. 가능합니다. 예. 이런 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정치권에서. 패러다임을 바꾸고 네. 그러면 교육 경쟁도 줄어들죠. 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뭐 다 그렇진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상대적으로 가게 되면 서울 학생들이 인서울 대학 가기도 편해집니다. 그럴 수 서울 있겠네요. 학생들이고 인서울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학생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못 가고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갑니다. 네네네. 근데 이런 학생들도 이제 상대적으로 서울 지역의 대학을 가기 쉽게 되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든가 아니면은 거점 국립대에 대한 집중 투자 이런 정책이 사실 서울 학생, 서울 학부모를 위한 정책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서울 지역에서의 대입 경쟁도 좀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10년 정도 그 골든타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있긴 있나요? 저는 너무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미 지금 대학 정원에 비해서 학생 수가 훨씬 줄어들지 그렇죠. 않았어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빼먹고 있는 게 이제 그 4년제 대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대라든지 이제 폴리텍 대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합치면 사실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 정원이 너무 많죠. 잘 알다시피 정원이 남아도는 이런 이제 상황이고 그래서 문을 닫는 대학들이 이제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학들이 문을 닫는 거를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긴 어려워요. 그러면 불필요한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정부가 뭐 적극적으로 살생부를 만들어서 관리하기도 어려운 거고. 근데 어쨌든 살아날 것 같은 대학이나 또는 꼭 살려야 되는 정책적 필요가 있는 대학 이런 대학들은 사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 대학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쨌든 위축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약속,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그런 대학들에 대해서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 입시하고 사실 우리 그 학부모님들은 입시로 고통 많이 받으시는데 사교육 그렇죠. 많이 시켜서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랬는데 그것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혹시 지방에도 좋은 대학 생기면 또 지방 대학도 가려고 이렇게 더 경쟁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영국에서 굉장히 그 의미심장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요. 제가 런던에서 이제 영국 학생들을 만나보면 집이 멀쩡하게 런던에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런던 안에 있는 대학을 갈 성적이 충분히 돼요. 근데 일부러 지역에 있는 그 대학을 가는 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래요? 뭐 에든버러를 가기도 하고, 뭐 뉴캐슬을 가기도 하고, 뭐 이런 맨체스터를 가기도 하고, 맨체스터는 뭐 대도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진짜 분위기가 다르구나. 대학 간의 격차, 그러니까 런던에 있으나 다른 지역에 있으나 대학 간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물론 영국에 이제 옥스퍼드, 캠브리지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대학들은 이른바 러셀 그룹이라는 데 들어가 있는 20몇 개의 대학은 수준 차이가 적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나는 좀 부모님 밑에서 좀 살지 않고 좀 떨어져 살아보고 싶어. 그러면은 아주 먼 데 있는 대학을 일부러 지원해서도 가요. 그리고 그 대학의 판판도 좋고, 뭐 취업 준비라든지 또는 무슨 대학의 이제 고등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뭐 런던에 있는 대학보다 수준이 낮지도 않고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인서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서울에 있어서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투자가 지속적으로 분산돼서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그 영국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오늘은 이제 그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다음번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머지 이야기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세요? 이 해법에 대해서? 해법은 뭐 일단 뭐 우리나라 교육 경쟁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대학 간 격차가 너무 크다. 하나의 요인이 더 있죠. 노동시장의 격차도 이제 영향을 줍니다. 한 쿠션 쳐가지고 영향을 주긴 하지만 영향을 주고요. 좀 기술적인 요인도 있죠. 뭐 난이도가 높다든지 입시에 뭐 입시의 복합성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해서 이제 그래서 사교육을 받고자 하는 유혹도 많이 받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대학설 등으로 인한 어떤 구조적 요인과 입시 제도와 관련된 기술적 요인의 비중이 한 8대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시 제도도 분명히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사실 그보다는 어떤 구조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는 이 부분에 좀 더 방점을 맞추고 좀 중장기적인 어떤 나라의 좀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는데요. 교육 문제 일단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면 될 수 있는 돈 문제다. 이 두 그렇죠. 가지가 진짜. 그리고 그 돈이라는 게 사실 우리 전체 예산의 한 1% 되는. 그리고 돈이다. 우리가 돈을 여태까지 대학에 별로 투자를 안 해왔다. 그렇죠. 다른 선진국 대비 훨씬 투자를 안 해왔다. 맞아요. 고등학생보다 OECD 평균보다도 낮으니까 그죠? 한국 평균이. 그런 새로운 또 그 지혜를 얻고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 대안 교육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논의하면서 그 정책이 도입될 수 있게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범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근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말 너무 잘했어. 예를 들어 1,500을 누려야 돼. 네, 이번에 청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이 50만 명 넘었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청년들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게 사회적 비용이 7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한 6조 원 정도 들이면 우리 교육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립은둔 청년들로부터 발생되는 비용이 7조 원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은둔 청년의 사회적 비용 문제 그리고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사회에 복귀하고 우리 사회의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립 청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구를 하셨는데 혹시 이제 그래서 고립 은둔 청년이라는 이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고립하고 은둔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일단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냐, 단절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누구와 잘 소통을 하고 있나 하지 않고 있나. 그래서 하고 있지 않은 청년이 이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청년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지지 체계가 있냐 없냐라는 것도 또 다른 건데요.
사회적 지지 체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큰 돈을 빌려야 할 때, 아니면 내가 아플 때, 내가 우울할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사회적 지지 체계가 있냐 없냐를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립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교집합, 사회적 지지 체계가 없는 청년, 이 두 가지 모두 없는 청년을 저희가 고립 청년이라고 하고요. 은둔 청년은 아마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입니다. 이제 대체로 자기가 거주하는 공간 내에서만 머물고 네네. 특별한 취미라든지 아니면 뭐 편의점 정도를 방문하는 것 이외에는 안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을 저희가 보통 은둔 청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립 청년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있지만 뭐 나가서 그래도 활동도 하고 하는 청년들이고 그렇죠. 은둔 청년들은 아예 집 네네. 밖으로 안 나가는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은둔 않는 청년이 청년. 조금 더 심각한 상태인 그렇습니다. 건가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반드시 교집합 그 은둔 청년이 고립 청년으로 반드시 교집합 관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립 청년이 조금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이제 은둔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사실 서구 같은 경우는 외로움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외로움은 사실은 또 고립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네네. 외로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같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립하고 은둔되지 않아도 외로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정책적인 중요 현상으로는 현재 고립하고 은둔을 더 초점에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외로움부 장관 같은 것도 맞습니다. 만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예. 그거 그때는 단- 외로움이 개념입니다. 고립 은둔은 아닙니다. 네네. 그렇군요. 근데 고립 은둔이 이 시점에서 왜 중요한 거죠? 그 전에는 네. 그런 청년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 예전에 고립이다, 은둔이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체로 어르신들 이야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립되고 또 외로운 환경 속에 사시기 때문에 대체로 저희의 정책의 어떤 포커스가 거기에 가 있었고 또 한 2010년대를 지나면서 중장년의 고독사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지금 점점 그렇죠. 큰 이슈가 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히 이제 디지털화가 본격화되고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 이 해외에서도 청년들의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일부 해외 연구들을 보면 가장 외로운 어떤 계층들이 오히려 어르신들보다 이제는 청년이다 이런 연구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저 딱 떠오른 이미지가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지만 하루 종일 게임 집에서 하면서 네. 집 밖으로 전혀 안 나가는 젊은 사람들 맞습니다. 이런 이미지 딱 떠오르긴 하네요. 네네. 그런 연결된 이야기인가 보죠.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제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조금 더 심해졌고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화를 보면서 더 심해질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에 조금 더 저희가 초점을 두는 이유는 상처 효과 혹은 상흔 효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일찍 상처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이게 평생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때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청년들이 평생의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이 불평등을 가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되고 이미 일본 같은 데에서는 8050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8050 문제가 뭐냐면 80대가 50대를 돌보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은둔 청년. 50대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80대 노부모가 돌본다 이런 의미인가요? 예, 맞습니다. 반대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의 은둔 청년 문제가 89년 정도에 처음으로 이제 사회 문제가 돼서 90년대부터 출발했는데 그때 은둔 청년이 지금 50대가 됐고요. 여전히 그때 돌보고 있던 부모님들이 지금 80대가 돼서 그 청년들을 아직도 돌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우리도 거기에 초입 단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무섭습니다. 네. 근데 이게 청년들의 문제는 또 그 상처 효과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일을 해서 뭔가 생산해서 나라 경제를 또 이끌고 그렇죠. 갈 거라는 기대를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창업해서 뭐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기업도 만들고 이럴 네, 맞습니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회에서 이탈해서 은둔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뭐라고 하나 경제학적으로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네. 것도 같고 그런 연구를 지금 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청년들이 고립이 됐을 때 우리 사회가 안을 사회 그리고 경제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뭐 조금 슬프게도 이렇게 돈 이야기나 물질적으로 환산을 안 하면 우리 사회가 잘 주목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현금화해서 저희가 네.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청년재단이라는 곳과 함께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7조 원 정도 된다고. 그게 저희가 추산하시는 추산한 거예요? 거는 7조 원입니다. 근데 그거를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그 고독 혹은 외로움에 대한 경제적인 비용 연구는 저희가 처음 한 건 아닌데요. 한 코로나 직전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이 외로울 때 그리고 고립됐을 때 얼마나 비용이 나오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로 대부분이었고요. 그런 연구들은 대부분 건강 비용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 비용이라면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렇죠. 사회적으로 뭔가 건강보험료 맞습니다. 금을 준다든지 네네. 이런 비용이군요. 아무래도 병원을 더 네. 자주 가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외로운 혹은 고립된 은둔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비고립된 어르신들에 비해서 병원을 더 자주 가서 비용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지를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 연구였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청년이라고 생각하니까 청년은 아직까지 조금 더 고립된다고 해도 물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네네. 오히려 청년을 생각했을 때 방금 우리 이원재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관계가 단절돼서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빈곤해지거나 실업 상태에 놓임으로 인해서 국가가 더 지원해 줘야 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 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강 비용 주로 그 전에 이 외로움에 대한 연구나 또는 이런 고립에 대한 연구는 어르신 중심으로 건강 비용을 많이 추산하는데 이 청년들은 경제적인 어떤 경제 활동을 안 함으로써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네, 비용 맞습니다. 이것도 이야기했단 말씀이시죠. 근데 이런 부분은 있지 않나요? 만약에 그분들이 이렇게 고립돼 있어서 나중에 취업할 능력이 없어지면은 또 복지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국가에서 그분들은 또 사실 수 있게 맞습니다. 지원금을 지원금을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도 또 계산이 네. 되나요? 그게 이제 저희가 정책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2022년도 그 청년의 삶 실태 조사라는 것을 국가에서 했었는데 그 데이터를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고립 은둔 청년이 비고립 은둔 청년에 비해서 얼마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는지 수급자라고 네, 저희가 네, 보통 부르죠. 네, 네. 이제 수급자가 되는지 혹은 어떤 실업보험의 대상자가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책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금액이 이게 7조 원 정도가 네. 나오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비용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가장 큰 비용은 역시 경제활동 관련된 비용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고립 청년들이 비고립 청년에 비해서 경제활동을 상대적으로 뭐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 뭐 2.6배 정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제일 큰 비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노동시장에 가서 벌어들이는 연평균 소득을 얻지 못하는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대로 계산을 한 거죠. 네. 그랬을 때 그것만 해도 벌써 6조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용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비용이군요. 네. 그 건강 쪽은 괜찮아요? 건강도 건강도 사실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청년들도 건강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고립이나 우울 같은 그 고립이나 외로움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이제 그 지적하는 질병이 사실은 조기 사망도 있고요. 그 전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치매나 심혈관 질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뭐 여기 같은 게 저희도 비만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었습니다만 네네. 아무래도 고혈압이나 비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까 물론 이때에 축적돼서 훨씬 더 비고립 청년에 비해서 일찍 그런 고혈압이나 어떤 뭐 비만을 더 심혈관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나중에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딱 그 조사한 저희가 건강보험 자료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많지 않아서 그 비용 자체는 좀 크게 나오진 않았고요. 네네네. 역시 가장 큰 부분은 우울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울. 아. 네. 이제 자살 생각 혹은 자살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연구에 따라서 좀 차이는 많은데요. 어떤 연구는 뭐 3배에서 한 몇십 배 정도
고립 청년에 비해서 고립 청년이 자살 생각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이미 연구 결과가 있고요. 고립 청년이 몇십 배까지 자살을 예, 생각한다 하는 그런 연구가 있고, 그리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상당히 큰 차이를 좀 보이는 항목이고, 우울증하고 이제 정신건강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잡혔습니다. 아니 전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처음부터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게 청년이 고립돼 있다고 하면 만나야 연애도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근데 네. 우리 저출생도 엄청 문제라고 하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영향도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우리 정부가 저출생을 걱정을 하면 사실 우리 청년의 고립과 은둔 문제를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이제 은둔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집 밖을 나오지 않는 청년이 관계를 맺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정의 자체도 대면, 비대면을 다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는 청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같은 경우 저희가 좀 서베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나는 미래에 잘 살고 싶다라든지 돈을 벌고 혹은 직장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나 바람 같은 거는 비고립 청년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싶다라든지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다는 것이 저희 다른 연구에서 밝혀졌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도 그렇지만 이것이 고착화됐을 때 어떤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그리고 저출산이나 이런 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 좀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일자리를 구하거나 네. 이럴 의지는 고립된 청년이라도 있다. 네. 그렇지만 혼인하거나 뭐 출산할 의지는 없다.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상대적으로 네, 없다는 상대적으로 거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좀 돌려서 얘기하면은 일자리는 구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네. 못 하는 거네요. 일자리를 구하고는 싶은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적당한 일자리가 없는 것도 있겠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이 고립 청년이 언제 많이 발생하는지를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세, 20세, 21세,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는 25세, 26세, 27세, 그 정도의 상당히 그 고립의 청년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혹은 네. 때로는 뭐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해서 하다가 한 번에 그 실패와 좌절을 맛본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일자리가 없어서도 있지만 심리적인 위축감과 그 두려움 같은 것들이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무언가를 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그 부분을 크다.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뭐 딱 맞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은 하겠다. 그렇지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결혼하거나 연애하거나 출산하거나 이건 안 하겠다. 네. 이렇다는 얘기네요.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확실히 덜 느낀다. 현재 저희가 본 바로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게 뭐 출산 얘기를 돈으로 연결시켜서 좀 그렇지만 네. 그것도 뭐 비용으로 계산이 되나요? 예, 그것도 이제 만약에 이 청년이 고립 청년처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19세부터 뭐 72세 보통 저희가 퇴직 연령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의 어떤 평균 소득을 저희가 한번 그 아이의 평균 소득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미래의 가치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미래의 가치를 이제 다 계산을 해보면 뭐 1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연간 비용으로 저희가 환산을 하게 되면 아이 한 명의 미래 가치가 아이 한 명의 1조 원이 넘는다. 이제 지금 현재 고립 청년이 결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총 비용이 약 한 1조가 넘고 그것을 연 비용으로 환산하면 한 125억 정도가 125억. 저희가 환산이 되었습니다. 1인당 125억.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이 말씀을 앞부분에 안 드렸는데요. 저희가 2019년에 청년 중에 고립 청년의 비율이 3% 정도로 계산이 되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거라고 네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3%를 계산을 했을 때 그 3%의 약 50만 명의 청년들이 발생시키는 비용이 125억이다. 저출산 관련하여 네네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3%의 청년들이 네. 저출산 관련해서 그만큼의 125억 원을 발생시킨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전체 비용은 한 7조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게 연간인가요, 그것도? 예, 이거 이제 저희가 연간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1인당 한 2,100만 원 네. 된다고 이렇게 계산할 수 상당히 큰 있을 것 같은데요. 비용입니다. 네. 한 사람이 아까 대학 얘기할 때 우리 평균적으로 대학에 뭐 2천만 원 안 되는 네. 1인당 대학생 네네. 1인당 2천만 원 안 되는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그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한 명의 고립 청년이 발생시키고 있고 한 명을 구하면은 네. 그 비용 그걸 2배로 높일 수도 있다. 뭐 높일 이런 수도 있다. 단순한 계산이지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개념을 사회 투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사람이 투자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들 혹은 청년에게 저희가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그들이 상처 없이 꾸준히 어떻게 보면은 뭐 경제 활동도 하고 아니면 다른 관계도 맺고 이렇게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생활들을 잘하게만 만들어도 저희가 지금 현재 발생시키는 다양한 비용들을 줄여서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미래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더 미리미리 예방하자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사회투자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저희 연구 결과도 이 사회투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뭐 시계열로 길게 연구를 하신 건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단년도로 한 건가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고립돼 있고 보통 어떤 과정으로 네. 벗어나는지 네네. 어떻게 진입되는지 이런 것들도 혹시 내용이 있나요? 그런 이제 자료가 지금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청년 고립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낯설다 보니까 맞아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양한 뭐 저희가 패널 자료, 그러니까 매년 같은 사람을 추적하는 자료나 이런 데이터들이 국가에서 생산되는 게 많이 있는데 청년의 고립이나 은둔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한 자료가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변화하는지를 지금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조사를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은둔돼 있는 고립돼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가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조사를 어떻게 했죠? 지금 요 조사하신 거는 또 그 다른 연구기관들하고 네. 같이 하신 거죠? 저희가 이제 국무조정실이나 기존의 통계청에서 하는 사회조사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저희는 이 비용을 추산을 한 거고요. 최근에 2022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의 삶 실태조사를 해서 그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나왔고 그리고 올해 고립 은둔 청년들만을 찾아서 열심히 홍보를 해서 그 청년들이 응답하게끔 만들어서 이제 막 조사가 좀 끝난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료는 몇 퍼센트의 청년이 있는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 청년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한 아마 정보가 아마 몇 개월 내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대안을 좀 얘기해 보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 7조 원 정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한 50만 명 정도의 청년이 지금 집에서 안 나오거나 아니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살고 있다. 건강도 걱정이 되지만 또 일자리를 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이 미래의 이 경제가 참 걱정이 된다. 지금 네. 이 말씀이신데 네. 어떻게 이거를 치유를 해나가야 되나요? 참 막막합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나와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아름답게 딱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충분히 저희가 청년의 고립이나 은둔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 정책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은 틀림없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9세부터 어떤 20세라든지 아니면 25세, 26세라든지 이 취업에서 실패한 다음에 발생하는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학교에서부터 노동시장으로 가는 어떤 그 이전 단계에 대해서 어떤 정부에서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사실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떤 경쟁 문화
그러니까 너무나 경쟁을 열심히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좌절감을 겪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중고등학교 생활이라든지 대학교 생활이 조금 더 즐거우면 아마 이렇게까지 심리적인 위축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경쟁 문화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심리적으로 고립 은둔되어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저희가 치유를 해주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다양한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정책하고 조금 차이라면 아무래도 이 관계에 대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동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 무조건 찾아가서 바깥으로 나오십시오라고 문을 두드린다고 해결될 문제 같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역에서의 공동체적인 어떤 안전망들, 심리적 안전망들, 자기가 뭐 산책하고 싶을 때 쉽게 조인해서 산책할 수 있는 그룹들이라든지, 책을 읽고 싶을 때 쉽게 나가서 함께 책을 보며 얘기할 수 있는 그룹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역의 촘촘한 네트워크들이 좀 활성화가 돼야 이런 사실 청년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장년도 다 외로움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 그분들은 좋아서 혼자 지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도 네.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재미있게 막 지내고 있는데 세상이 너무 막 빨리 나와가지고 일해라 뭐 이렇게 네. 강요하는 그런 건 아닌가요, 혹시? 그래서 저는 문을 두드리는 거 좀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독과 고립은 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고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어떤 개념이 조금 강하다면, 고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관계만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한 응답층이기 때문에 고립층은 또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또한 사실은 뭐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뭐 노리나 허츠라든지 한나 아렌트라든지 뭐 예전에 많은 학자들이 이제 고립이나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까지도 해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방안에서 계속 디지털 어떤 편향된 알고리즘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로만 세상을 만나는 어떤 그런 청년들이 조금 더 편향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조금 넓혀서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 말씀 듣고 참 이렇게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한 20년 전쯤에 일본이 뭐 잃어버린 10년을 맞았다 어쩌다 얘기할 때, 그때 네. 청년들이 직장을 갖지 않고 고립돼 있다, 네. 은둔하고 있다, 뭐 히키코모리 문화가 나왔다, 그리고 편의점에서만 일하고 뭐 어떤 정규직 직장 아예 안 가지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 막 했거든요. 근데 한 20년, 30년 지나니까 그게 다 8050 말씀하셨잖아요. 80대가 50대 돌보는 네, 사회가 네. 되고 평생 후리타족인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편향된 사고를 가진 어떤 또 일본의 극단적인 부류가 있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이 되고 이게 그대로 쭉 나타나는데 우리가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탁 드네요. 일본하고 우리는 참 다른 점도 많은데 그 안 좋은 점은 참 잘 담고 그 경로를 좀 쫓아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본은 적극적인 대책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저출산도 초기에 불씨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걸 좀 비효율적일 정도로 물을 갖다 부어서 꺼야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는데, 이미 산이 활활 타고 있으면 물을 웬만큼 부어도 불이 안 꺼지거든요. 네. 지금 저희의 비정규직, 저출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그래서 사실 이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고립에 대한 문제는 조금 우리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발빠르게 움직이지만 본인이 좀 직접 나서지 말고 이 지역을 좀 튼튼하게 만드는 어떤 군부를 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 문제를 좀 조기에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에 청년 문제 관련해서 그 KBS 명견말리 같은 프로그램에서 강연도 하시고, 네. 또 뭐 서울시 청년 기본소득 연구하고 제안도 하시고 뭐 글도 쓰시고 그러셨었잖아요. 네. 그런 예. 거 이게 연결이 되나요? 예, 네. 뭐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청년의 문제는 그 청년을 돌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저희도 저희의 자녀가 이제는 뭐 중고등학교 뭐 이제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대안들, 네. 청년 기본소득이나 이런 정책 대안들이 이게 연결이 돼요. 저는 충분히 된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나중에 더 어떤 설명. 면에서 지금 조금 그럴까요?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기본적으로 안정이 없는 문제가 더 경쟁을 부추기고 그 경쟁을 부추기고 거기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자꾸 낙오가 되고 숨고 외로워하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신자유주의적인 경쟁 문화와 외로움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이제 고립의 시대의 작가인 노리나 허치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저쪽으로 공감하고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조건이 달려 있지 않은 어떤 소득들 이런 것들은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게 오히려 집에서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네. 만들어 준다. 네. 이런 주장이시네요. 네, 흥미로운 주장이고 진짜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돈 얘기 많이 했는데 사람 가지고 청년 얘기, 뭐 대학 얘기하면서 돈 얘기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돈 얘기를 해야 사실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국가 예산을 어디에 네. 쓰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사실 맞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정치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그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네. 못하고 있으니까 돈으로 만들어서 딱 제안하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연구 결과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고립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비용이 연간 7조 원 정도나 들어가니까 사실 7조 원 이하의 어떤 금액이라도 우리는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 문제가 네. 해결될 수 있다면. 네, 최영준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종 나오셔가지고 또 네. 좋은 제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대학 이야기, 청년 이야기, 우리 미래에 대한 이야기 했네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돈을 제대로 쓰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나 좀 마음에 담아두고 저는 내일 오후 12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